안녕하세요. 12월 30일 화요일 지금 오후 4시 지나고 있습니다. 비버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다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토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J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연말이 됐는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바빠서 그쵸? 예, 요즘에 좀 이제 분주하게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시다시피 제가 추위에 좀 많이 약해가지고 맞습니다. 배탈도 나고 그렇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몸을 좀 요양하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도 추워졌는데 들리는 소식들도 뭐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시사 뉴스는 바로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공룡이었던 홈플러스는 결국 법정 관리를 넘어서 파산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죠. 일단은 2015년으로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 그때 당시에 홈플러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당시 인수 금액이 무려 7조 2천억 원, 그 중에 4조 3천억 원을 빚으로 충당을 했다고 해요. 인수금융을 받아서 충당을 했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LBO, 차입 매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홈플러스가 앞으로 벌 돈으로 갚겠다면서 홈플러스를 담보로 거액의 빚을 내서 회사를 산 거죠. 따서 갚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빚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빚을 갚는 방식이었는데 빚을 어떻게 갚았냐면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개념으로 갚았어요. 빚을 갚으려니까 현금이 필요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었던 홈플러스의 알짜배기 점포들을 매각을 하고 다시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 큰 돈은 들어왔겠지만 고정비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월세가 갑자기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가를 팔고 월세를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집에서 장사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굉장히 고액의 월세를 내는 세입자 신세가 된 홈플러스. 그렇게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는 와중에 시장은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쿠팡이나 이커머스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홈플러스는 더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됐는데 먼저 두 분께서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홈플러스를 무리하게 조금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의 원래 특성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조금 시장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매입을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켜 놓고 다시 비싼 값에 파는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이제 보통 사모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딜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빅딜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은 충분히 워런티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 환경이나 내부적인 어떤 변화의 추세를 많이 따라가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호흡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한 10년 안에는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중간에 외부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한 거죠.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풀필먼트 같은 경우에 솔루션들이 되게 발달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오프라인에서 어떤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소비를 하던 추세가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좀 옮겨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그러면서 고정비는 계속 올라갔고 돈은 안 벌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진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돈이 많아진 이제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구책 아닌 자구책들을 이제 여러 개를 내놨지만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그냥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모펀드라고 해서 물론 기본 구조 자체는 이 자산 가치를 높여서 높은 값에 파는 게 주 목적이겠지만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저도 이 사건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듣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 좀 이제 수위가 좀 올라갔죠. 아예 뭐 청산을 해야 된다. 뭐 인수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게 됐는데 보통은 자산 가치를 그러니까 남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뭐 LBO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LBO 이후가 더 문제거든요. 현금 자산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어디다 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적극적인 홈플러스의 어떤 그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뭐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경영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예 인력을 좀 줄이는 구조로 간다든지 아니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구조로 간다든지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사모펀드가? 라는 생각이 근본적인 원인에 아주 크게 닿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홈플러스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죠? 원래는 삼성과 테스코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였고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적인 능력과 그 글로벌 기업이죠. 테스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통이나 물류에 대한 역량을 10분 발휘하면 분명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선 지 한 2년, 한 3년 만에 거의 업계 2위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리고 역시나 두 회사가 합작을 하니까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우려를 이제 불식시킬 만큼의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근본적으로는 테스코가 빠지면서부터 사실 이제 MBK가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를 하면서부터 펀드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뭐 경영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좀 그 오류 아닌 오류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는 사실 좀 웃을 수가 없는 이슈인 게 뭐냐, 물론 뭐 두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제가 제 대학교 동기가 그것도 한 2명 정도가 홈플러스에 그 정규직 그 계약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그 뭐라 그러죠? 전환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을 하셨고 조건부로 이제 들어가는 채용 뭐시기로 아무튼 들어갔는데 지금 다 구조조정돼서 잘렸거든요. 진짜 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뭐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일단 이 사태가 터진 지는 지금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이전부터 홈플러스는 굉장한 이제 위기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직원들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이게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고 오프라인으로 가면 뭐 이마트도 있고 사실은 경쟁자들을 굉장히 쟁쟁하고 또 어떻게 보면 MBK 파트너스가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가 대단히 그러니까 전 그룹 차원에서 대단히 큰 금액을 여기다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지금 빛을 내서 그렇죠. 차입 매수를 했으니까요. 근데 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거대한 대기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이 안 될 뿐더러 그렇다고 또 온라인으로 가자니 또 쿠팡이나 이런 기존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들한테는 또 경쟁으로 이길 수가 없고 또 그런 진퇴양난의 사건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물론 거기서 만약에 부동산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그 고정비가 좀 감아졌다라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 가지고 있는 고정 자산들을 다 팔았던 게 어쨌든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파산 선고에 이르게 된 거, 파산 선고는 아니죠. 어쨌든 파산 상황이 이르게 된 거는 지금 저명한 사실이나 또 하나의 이제 굉장히 큰 쟁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 사실 뭐 NK님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얽혀 있는 종사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사자들이 얽혀 있죠. 뭐 당장 뭐 재직하시는 분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재직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뭐 물류 유통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납품하고 있는 제조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메가마트 주변은 좀 뭐가 많지 않습니까? 약국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상권 형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뭐 정부나 법원 입장에서도 되게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단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뭐 사실 이 과정이 어제 이제 조금 일단락이 좀 된 상황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보통 법원에서는 계속 가치와 그리고 청산 가치를 보죠. 팔았을 때 이득인지 계속해서 운영해도 이득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이 높은지에 따라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청산 가치가 현재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소기업이나 굉장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기업이었으면 그냥 청산하시고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파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유예를 해주거나 좀 인수자가 나타났으면 좋겠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요게 마지노선이 내년 이제 9월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중간 기점이 현재 12월 29일까지 LOI를 마감, 그러니까 인수희망자에 대한 것들을 마감해야 된다고 얘기가 좀 나왔었고 요거하고 관련해서 24일 날 좀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인수자는 안 나타날 것 같으니 원래 홈플러스 노조 측에서는 임직원들 고용을 좀 승계를 해달라라는 부분과 그리고 인수를 다 해달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파는 거였죠. 였는데 현재 조금 바뀐 거는 노조도 한 발 물러난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겠으니 고용 승계 우리 조건에서 빼겠다. 그리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분리 매각도 하겠다. 그래서 홈플러스 익스플래스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떼서 분리 매각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가 됐고 뭐 부실 점포나 이런 거 폐점 정리한다고 좀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회생기업 금융도 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어제 뭐 거의 정리가 좀 전체적으로 된 거라 아마 내년 초까지 한 1분기, 2분기까지는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되게 물론 이제 최근에 일단락이 됐지만 되게 의견이 많았던 게 그러니까 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기업들한테 야, 농협 뭐하냐? 너희가 살래? 니네가 사라. 뭐 쿠팡 오프라인 서비스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좀 있었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거시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 기업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니까 다소 부실한 기업들도 살려주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도 좀 그랬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법적인 체계에서 봤을 때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혜택을 주거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건 어느 법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나 여파가 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제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홈플러스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 종사자 수가 거의 뭐 10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간에서 많이 들었는데 뭐 점주들까지 포함하거나 뭐 그 관계사들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법원에서 뭐 이렇게 유예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파장을 고려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유예를 주는 게 맞는 거는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계속 기업의 가치보다 어떤 청산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청산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인수자가 나타나지를 않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뭐 청산을 시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어쨌든 뭐 제3자의 어떤 다른 기업이나 이런 계속 그 지금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서 뭐 이걸 인수해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청산시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파트에서 놓고 보면은 법원도 아마도 뭐 민생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파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개를 놓고 조금 이제 중립적 입장을 좀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뭐 완전히 뭐 작은 기업이나 그런 회사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미 끝났을 사건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조금 슬픈 게 뭐냐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어쨌든 홈플러스를 뭐 익스프레스를 사든 홈플러스를 사든 할 거 아닙니까? 미래가 있을까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인수자분들은 더 날카롭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 회사에서 어떤 핵심 사업부인 캐시카우만 사업부 매각을 해서 만약에 물적 분할로 만약에 떼서 판다. 그러면은 사실 뭐 매력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를 다 사라.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홈플러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자산의 대부분이 뭐 부동산 자산이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뭐 운반구 혹은 뭐 설비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미 감가가 대부분 돼가지고 큰 자산들은 다 팔았고 핵심 사업부까지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홈플러스가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뭔가 좀 히어로 같은 경영자가 나타나서 이 회사의 어떤 미래를 좀 바꾸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정말 경영을 쇄신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좀 노조가 한 발 물러섰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노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노조도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직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합의점을 이끌어낸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안 해도 좋으니 뭐 구조조정을 우리도 감수를 할 테니 지금 있는 단계에서 적당한 인수자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겠다. 모두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라는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구성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신랄 같은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알짜배기 부동산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내 집 가지고 있던 거 팔아가지고 월세로 전환한 다음에 남은 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남아있지 않으니까. 물론 뭐 투자도 하고 했겠죠. 이 문제는 뭐 지금 이후에 뭐 구조조정도 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분리매각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럼 어쨌든 데드라인이 9월이란 말이죠. 9월까지 과연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업 가치는 계속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희망을 잃는 거죠. 근래에 혹시 홈플러스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매대에 물건이 좀 빠진 물건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최근에 제가 갔을 때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매대의 진열이나 배치나 디스플레이 자체를 1등 기업이라는 이모마트와 비슷하게 유지를 하려고 이 뭐 맞으면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 비슷하게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선 자체를 그렇게 좀 바꿔 놓는 거를 그리고 이제 물품을 사실 많이 뺀 걸 봤는데 근데 좀 약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유통업체나 대형마트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이벤트를 했을 때 뭐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B라는 이벤트를 했을 때 한 8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빼거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시간 단위에서의 매출을 봐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마트가 정말 폭발적인 어떤 로스리더형 상품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진짜 단위 시간당 매출이 안 나오는 노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 제품들이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홈플러스 최근에 가봤을 때는 뭐 이제서야 약간 좀 그런 자구책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팝업존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동선 자체를 정중앙에 있던 식품 코너를 약간 좀 동선이 꼬이지 않는 쪽에서의 어떤 배치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경영진과 어떤 구성원들이 약간 좀 합심을 해서 매출을 좀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저는 홈플러스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대구에 갔을 때도 집 앞에 바로 홈플러스가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거기가 다른 마트에 비교해서 삼겹살이 유독 쌌어요. 홈플러스가. 제 체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리 먹는 돼지라 그래가지고 보먹돼. 진짜 쌌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물론 그 싼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까 NK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류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종류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지금 영업은 하고 있으니까 뭐 별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마트가 사실상 접근하고 쓰기에는 더 좋죠. 왜냐면 매장도 더 많고 더 크고 신세계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막 스타필드 같은 데 묶여 있잖아요, 이마트 같은 거는. 그래서 사실 그냥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앞에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으면 이마트를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사실 홈플러스는 정말 사업 모델을 바꾼다시피 해야 정말 대격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아마 여력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더 일찍 분명 아까 말한 대로 트래킹이 될 거란 말이죠. 언제 매대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사람들 동선이 어떻고 충분히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홈플러스 매장이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저희도 한 두세 번 가면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아니까요. 좀 작죠.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데드 스페이스가 없냐라고 봤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냥 대표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렇게라고 보면은 롯데도 초창기에는 좀 이마트랑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전신이 이제 홈에버를 좀 그 까르푸에서 홈에버로 온 거를 인수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가 좀 다르죠. 홈플러스 라인으로 온 게 있고 삼성물산에서 홈에버를 인수해서 들어온 홈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까르푸에서 재직해본 경험이 있는데 까르푸가 그 당시에 불편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한국형으로 매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굉장히 높거나 좁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고 이마트가 파격적으로 좀 공간을 넓히고 매대를 좀 높이를 낮춰서 좀 친화적인 그리고 노란색이나 이런 웜톤의 그런 조명을 많이 썼죠.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해봐도 조금 홈플러스는 좀 차갑다는 이미지가 있고 롯데마트만 하더라도 근래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냐면 공산품 라인을 좀 많이 뺀 것 같아요. 대신 층 하나를 다이소로 싹 바꾼다든지 저는 다이소가 그렇게 큰 거 처음 봤거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는데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마트 같은 경우는 모던하우스가 있거든요. 맞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홈플러스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하다못해 코스트코도 피자라도 있는데 쉽지 않죠. 뭔가 후킹 포인트를 계속 잡으려는 노력을 조금 덜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도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홈플러스가 조금 이제 자구책 아닌 자구책을 좀 만들어서 한다 그런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온라인 스토어가 계속 늘어나면서 DX의 전환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큰 시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DX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 왔을 때 어떠한 고객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선제적으로 많이 했던 획이 어떤 거였냐면 메가스토어거든요. 체험형 전시장을 만들어서 오프라인이 비싸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져보고 했으니까 나는 사야겠다.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응집할 수 있는 단위로 묶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념이 사실 예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많이 있어서 나이키 매장을 가면은 완전 뭐 메가스토어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정말 가족들이 그냥 놀러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도 쳐볼 수 있고 홈플러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DX의 전환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메가스토어 중에도 체험형 메가스토어의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홈플러스가 누가 인수를 하던 그 점을 조금 주지했으면 좋겠는 게 가족 단위로 와서 다양한 상품군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의 메가스토어로 간다.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그리고 브랜드가 엄청 많이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50평, 100평씩 줘버리는 거예요. 신사복 매장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런 다음에 뭐 디지털로 피팅해 볼 수 있는 피팅존도 만들어 놓고 뭐 굳이 꼭 신사복이라 그래가지고 아동복 정장 팔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아동복 정장도 같이 와서 입어보고 직접 사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오프라인 상품 라인업하고 온라인 상품 라인업을 동일 브랜드에서 분류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은 그게 되게 철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 그냥 뭐
가가지고 제품 찍어보면은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어떤 바보 같은 소비자가 그거를 거기서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한 개선이랑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어떤 분류 체계가 확실해져야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인수를 하든지 간에 매출을 조금 더 괄목할 만하게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오프라인에서만 즐길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콘텐츠,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뭔가 색다른 것을 넣어야 한다라고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드는 생각은 봤던 건데, 이제 외국에서 컴퓨터 데스크탑 매장인데 공장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조립대가 공장처럼 쫙 있고, 맞아,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서서 거기서 부품을 하나씩 다 사서 직접 조립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걸 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종류의 색다른 유저 경험을 좀 줘야 홈플러스 하면 떠오르는 새로운 브랜드 각인이 그 대중들한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조금 참고해 볼 만한 사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금 메가 매장, 빅 매장들을 운영하는 데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직접 내려가지고 바리스타 하는 공정이나 이거를 다 아예 볼 수 있게끔 체험형으로 만들어 놓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외국도 그렇고. 근데 홈플러스가 약간 좀 그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사례들을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와서 경영에 좀 쇄신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좀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가요? 혹시 모르죠, 홈플러스 임원진들이 이걸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출장 가면 아무래도 용산 서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제가 요즘 용산을 가보면 변화가 시류가 좀 느껴지는 게 신도림 테크노마트나 이런 데 테크노마트 같은 데 가시면 요즘에 특정 층이 아예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뭐 패션 마트, 패션 아울렛 이런 데도 보면은 서울 쪽에 가보면 유독 이렇게 좀 텅텅 빈 데 많잖아요. 이제 이 그냥 진열해놔서 사가는 시대는 지난 것 같거든요. 사실 용산 거기가 3층이에요. 저희가 플랫폼이 3층에서 아이파크몰 바로 이어지는 데 보면 약간 옛날에 저기 그냥 전자상가처럼 카메라 팔고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텅텅 비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좀 리뉴얼을 했습니다. 거길 도파민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리뉴얼을 했는데 6층에 있었던 약간 좀 키덜트 라인업들을 싹 다 끌어오고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나 적극적으로 유저 익스피리언스 범위가 되게 넓은 브랜드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갔는데 정말로 이 오타쿠가 굉장히 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3층 전체가 그래요. 전 일본 온 줄 알았어요.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더 많은 느낌도 들었고, 이게 한국 캐릭터인지 외국 캐릭터인지도 모르겠고, 그 와중에 또 뭐 이제 카카오샵, 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이런 부스들이 뭐 어디 다른 외국 매장 부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요즘에 용산에 시간 나면 거기 그냥 돌거든요. 재밌잖아요. 그냥 막 반짝반짝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지금 홈플러스가 보통 1, 2층으로 돼 있다 보면 2층이 이제 가전이나 의류, 그다음에 침구 이런 게 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마 별로 안 나올 겁니다. 극단적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저는 왜 홈플러스에 안마 의자 같은 거 갖다 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관 같이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데에서 안마 의자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휴식할 거리가 없는데 거기 안마 의자 두면 뭐합니까? 싹 다 치워버리고 적극적으로 서울발 파워업 같은 걸 갖고 와서 지점별로 돈다든지, 그럼 일시적인 객단가라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좀 그러면서 이제 잘 팔릴 만한 물건들 앞에다 매달 좀 꺼내놔서 재고들도 좀 최대한 빨리 좀 떨궈버리고, 좀 그렇게 체제 개선할 수 있는 파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러스가 새로운 길을 찾아서 지금 이런 좀 아픔을 뒤로 하고 자양분 삼아서 더 크게 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희가 오늘 말한 건 뭐 아이디어 정도겠지만 구체적인 수치들을 본 건 아니라서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의 좀 간절한 마음이 담겨서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문제는 홈플러스만 해도 사실 좀 꽤 큰 이슈잖아요. 근데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바로
아마 다들 쓰시고 있을 텐데 저는 쿠팡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정말 많이 씁니다. 1인 가구들은 쿠팡 없으면 못 살아요. 바로 쿠팡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뭐 숫자로만 보면은 역대 뭐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였는데 이번에 유출된 회원 정보는 무려 3천만 명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중간에 만을 빼먹었다는 소리도 있고요. 사실상 뭐 쿠팡을 쓰는 거의 모든 회원들의 데이터가 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뭐 다 털렸다고 봐야죠. 어르신들 빼고는. 네. 근데 이 더 심각한 거는 이 유출된 정보의 질인데요. 단순 뭐 아이디, 비밀번호 정도는 지금도 아마 중국에서 검색해보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정도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명, 집 주소, 전화번호 뭐 이건 기본이고요. 상세 구매 이력, 그리고 우리가 쿠팡에서 보면 배송 요청사항에 집 비밀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그것까지 싹 다 털리고 일부는 또 결제 토큰까지 털렸다고 해요. 내가 언제 뭘 샀는지 심지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해커 손에 들어간 겁니다. 다크웹에서, 딥웹에서 이 정보들이 한국인 풀패키지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정황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정보 유출 사건이 최근에 KT부터 해서 뭐 SK까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그거랑은 또 약간 좀 궤가 다른 정보 유출 사건인 것 같은데 먼저 NK님의 좀 이제 생각을 좀 들어보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게 좀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뭐 통신사발 그 해킹도 뭐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내 집 정보가 털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심정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좀 거짓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거 털렸다가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디지털로 워낙 사기가 많아서 또 AI로도 사기를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나한테 날라올지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정보,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가깝게 좀 터진 것 같은데 이 사태 자체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털렸다 보다도 좀 더 충격적인 건 좀 쿠팡의 대응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다 아시겠지만 쿠팡은 한국 기업은 아니죠. 엄밀히 따져보면은 한국 기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들 쿠팡의 대부분의 수익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의 뭐 내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대응밖에 안 한다는 게 게다가 이건 너무 책임이 없는 행위가 아닌가. 뭐 누가 사퇴하고 뭐 보상을 다루려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안내라든지 저는 충격받았던 첫날의 어떤 일이 첫날이 아니었나요? 국정감사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너에다가 사과문구 썼다가 내리고서 자기네들 광고 배너로 바꾸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메인 배너에 팝업으로 이따만게 떠도 모자란 사건인데 어떻게 쿠팡이 이렇게 큰 기업이 이럴 수 있나? 라는 부분에서 좀 충격이지 않나. 전체적으로 좀 괘씸하다는 의견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보 유출 사건이 크나큰 일이고 정말 뭐 중대한 좀 실수지만 잘못이죠, 실수라기보다. 근데 그 쿠팡의 대응 그리고 쿠팡의 대표이사의 여러 가지 말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파묘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쿠팡은 우리나라가 키운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내수에서 모든 매출이 거의 발생을 하고 뭐 로켓 배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쿠팡이 도입을 하긴 했지만 물론 돈도 그들도 많이 썼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쿠팡이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좀 배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저도 아까 NK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게 정보 유출 사건 그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정말 좀 화가 날 만큼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결이긴 한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의장. 네. 전문 용어인데요. 전문 용어가. 사실은 쿠팡은 저희가 좀 과거를 되짚어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소셜 커머스 어떻게 보면 1세대 기업입니다. 뭐 위메프와 더불어서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1.5세대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쿠팡 매출의 거의 한 7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상장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을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국의 지사,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이 지사죠. 유한회사 형태의 LLC 이제 지사인데,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좀 이런 괘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한국에서 태어난 뭐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교육받고 뭐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혜택들을 받으면서 뭐 대학 교육까지 받아서 이제 오롯이 한 성인이 됐는데, 이 성인이 갑자기 어떤 뭐 개인적인 이유나 어떤 꿈을 쫓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나는 20살이 넘어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고 나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 한국에서의 나의 과거의 기억은 그냥 과거일 뿐이다. 나는 별로 그렇게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개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심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배신감이나 한국에서 뭐 그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오롯이 키워줬던 주변인들은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크게 괘씸한 부분은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리고 힘이 없을 때에는 그냥 한국이라는 어떤 자양분에서 토양에서 회사를 막 성장을 시키다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오롯이 설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는 이제 그냥 나는 이제 한국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팡의 입장에서는 뭐 의장이 당연히 청문회에 불출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한국에 뭐 지사장 겸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는데 왜 굳이 본사의 의장을 나오라고 하냐. 그리고 그 앞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가 일반적으로는 방어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때는 사과를 하면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혐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과를 안 해도 된다고 법조인들끼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저런 걸 다 떠나서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인 걸 다 떠나서 그냥 본인이 어디서 나고 자랐는가, 그리고 본인의 회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에 대한 거를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그게 기업가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가 이전에 그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법적인 규제도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표이사가 뭐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을 안 한다거나 출석 안 하기 위해서 도망 다닌다거나 뭐 외국인이기 때문에 막 우리가 외국에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허점들을 이용했던 것, 그리고 나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빙빙 돌려서 얘기했던 것, 뭐 그런 것들이 다 생중계가 되면서 엄청난 지탄을 현재 쿠팡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이라는 기업은 정말 플랫폼으로서 락인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저만 해도 처음에 쿠팡이 로켓 그 멤버십을 시작을 했을 때가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2,900원인가 1,000 얼마였나 막 그랬어요. 엄청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적자를 보고 이제 쿠팡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난 다음부터는 점차 돈을 좀 올리기 시작했고, 쿠팡 플레이라는 OTT도 있고, 그렇죠. 네, 그 OTT도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다가 지금도 무료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돈을 내야 되는 구조로 좀 바뀌었어요. 저는 K리그도 자주 보고 뭐 해외 축구도 보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에 뭐 스포츠 멤버십을 가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과연 쿠팡이 저렇게 배짱 있게 나올 수 있는 건 이 락인 효과를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국민들이 쿠팡이라는 편리한 플랫폼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부의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쿠팡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탈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근데 저는 쿠팡 이탈률이 뭐 서비스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이상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 네트워크 효과가 워낙 크니까. 카카오톡도 그랬죠, 사실. 예. 카카오톡 때는 조금 더 치명적인 사건이 뭐 단기긴 하지만 발생을 했었죠. 화재 때문에 이제 그 뭐 결제가 안 된다든지 소상공인 피해 많이 입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보상안이 뭐였냐면 뭐 이모티콘을 뭐 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간제였거든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입니다. 뭐 보상의 크기는 둘째치고 너무 기만스럽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까였던 기업 SK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엔 엄청나게 까였는데, 되돌아 보니까 선녀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일단 기업 총수가 나와서 사과를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좀 회피하려고 들거나 혹은 뭐 조금 이렇게 숨기려 드는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자면 속된 말로 탈탈 털었죠. 근데 이게 국내 기업, 내국 기업이기 때문에 예, 탈탈 털 내국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쿠팡은 이제 아무래도 중추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런 락인 효과에 있어서 쿠팡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 뭐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개, 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소비자가 이 건으로 인해서 뭐 테무나 알리 뭐 이런 데로 빠져나간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산 플랫폼들은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요즘 뭐 과일도 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그게 과일인지 과일 모양을 한 무언가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소비자가 좀 능동적으로 소비자 주권을 찾아오는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는 기업도 그걸 노력을 하고 있고 소비자도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린 너무 그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약간 게임으로 치면 빨리 사료 줘 막 이러거든요. 예, 그 사건의 수습이나 어떤 앞으로의 지속성보다는 내가 당장 얻을 단기간의 이득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소비자 주권을 갖고 있어서 기업이 맘대로 하면 한 대 얻어맞을 수 있다는 그 뭔가 인상을 줄 수 있는 조금 계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락인 효과가 너무 세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은. 제이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결에서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배신감 때문에 일시적인 이탈은 있을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왜냐면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혹시 쿠팡 쓰시나요? 네, 쿠팡 쓰고 그 로켓 배송하는 그 회원제 서비스, 그것도 예전에 쓰다가 지금은 이제 뭐 로켓 배송 많이 안 시키니까 안 쓰긴 하는데, 사실 쿠팡과 연계된 서비스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주변인,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저는 안 쓰는 사람을 진짜 못 봤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 못 쓸 수가 없어서 화가 나요. 못 빠져나가시는군요. 대부분의 어떤 결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쿠팡 이츠라든지 쿠팡 플레이라든지 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필 중개권을 땄어요, 얘네가. 수조 원의 돈을 내고, 수천억 원이죠. 아이 참. 하나 좀 더 이제 좀 약간 화가 났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쿠팡이 매년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한테 로비 비용으로 쓰는 돈이 한 156억 정도가 된대요, 연간. 로비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막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성명을 막 발표하게끔 하고, 막 그걸 뒤에서 프레스를 넣어가지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국회 청문회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부적절한 걸 넘어서 얘네들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차라리 그 156억의 로비 비용을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정말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라도 일부로라도 좀 차라리 주겠다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아마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태도는 뭐 전혀 보이지 않고, 오늘 오전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뭐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으로 뭐 5만 원짜리 쿠폰을
개인별로 뭐 나눠주면서 그것도 뭐 다 쿠팡 서비스에 있는 결국은 소비자가 돈을 더 페이먼트를 해야지만 그 쿠폰을 지급받은 걸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이 행태는 아 진짜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실 쿠팡을 많이 쓰니까 5만 원 포인트 준다고 해서 3천만 명한테 5만 원씩 주면 이거 진짜 많이 그래서 1조가 넘어가는 금액 그래도 돈을 많이 쓰는구나 얘네가 참 이 압박감을 많이 느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정작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건 5천 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잘 점유율도 없는 서비스들이 있죠. 전 처음 듣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너무 사실은 이게 쿠팡 입장에서 이 쿠폰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들 우리를 보고 있잖아. 우린 알럭스라는 서비스가 있어 같은 느낌이 돼서 사과고 어떻게 보면 보상인데 마치 할인 쿠폰 뿌리듯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실. 배달의 민족에서 BBQ 치킨 쿠폰 뿌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게 만약에 지금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해서 미국에 사업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 미국인들 대상으로 가입자 3천만 명한테 개인정보가 이렇게 털렸다면 천문학적인 배상금 때문에 정말 쿠팡이 휘청했을 수 있어요. 거의 회사가 망했을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너무 잘 돼 있는 나라기 때문에 집단 소송 이제 들어가고 바로 이제 날라오는 겁니다. 대표자 뭐 300년형 받고 뭐 이런 구조죠. 네. 삼성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고 뭐 그들도 로비를 안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삼성도 정말 국정에 뺨치는 정보부가 있다고 소문이 도는 것처럼 미래전략실을 기반으로 어쨌든 로비든 뭐든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뭔가 이슈가 터졌거나 또는 메리스 사태 때 삼성 병원에서 뭔가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이재용 총수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불려가서 되게 수모를 당하는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징역도 갔다 왔고. 삼성도 이렇게 하는데 쿠팡 니네가 뭐라고 어디 뭐 팔이 삐어가지고 안 오고 뭐 그렇다는 거는 사실 되게 괘씸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에서. 뭐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홈플러스 사태나 아니면 뭐 쿠팡의 사태나 오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주들의 모럴 해저드가 야기할 수 있는 일이 뭐 어떤 부분까지를 올 수 있는지 한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유통의 최강자였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유통의 어떻게 보면 최강자였는데 두 회사 다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들이 어떤 기업의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소유권이나 지배권이 소비자를 기만해도 된다. 혹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라는 식의 논리가 전개가 된다 그러면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혹은 기업은 그럼 과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거를 다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안타깝네요. 쿠팡 지금도 사실 쿠팡 로켓 배송 3박스가 도착했다고 좀 알려요. 뭐 미국 기업이라 지금 사실 뭐 총 논평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를 본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으니까 모쪼록 이 정보유출 사태가 합당한 보상 그리고 쿠팡도 합당한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 9화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홈플러스 이슈랑 쿠팡 이슈를 다뤘던 만큼 어찌됐든 기업이 좀 안 좋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당부 또는 희망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듣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강력화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한쪽에 쏠리는 경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예전에도 독과점 기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속도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혹은 돈만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물질만능주의적인 게 좀 더 인터넷에서 되게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부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내 눈에 안 보였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홈플러스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티몬 U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어딘가 근거지를 두고 그 대다수의 국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B2C라고 하죠. 저희는 B2C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기업이라면 좀 영리적 활동 외에도 사회적 환원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기업한테 이렇게 자성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시대상에 맞게 조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소비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쿠팡을 계속 쓰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적어도 아닌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내 주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는 한켠에 뭐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기업의 어떤 존재의 목적 자체는 그 주주부의 극대화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주부의 극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데에서 뭐 그 안에서 어떤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내 구성원 혹은 조직 외에 있는 소비자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회사 모두 다 사실 사회적 여파나 파장이 큰 만큼 본인들의 기업의 규모를 생각을 하셔서 그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좀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짧게 얘기를 하자면 홈플러스는 모쪼록 뾰족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지금 계신 구성원들이 최대한 구조조정이 많이 되지 않게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쿠팡은 아마 저는 계속 써야만 합니다. 왜냐면 뭐 배송을 떠나서 제가 이 피해를 봐야 되니까. 축구랑 K리그는 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중계권을 얘네가 갖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조자마트가 있습니다. 아마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조자마트라는 악덕 기업이 있어요. 마을을 좀 갉아먹고 있는 되게 싼 가격의 공산품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기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쿠팡이. 저번에 저희 JJ님이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돈을 벌 때 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있었어요. 네. 쿠팡도 그 부분을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유출 좀 하지 마시고요. 네, 쿠팡뿐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정보 좀 이거 주민번호 한번 전 국민 대상으로 한번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의 주민번호는 모두의 주민번호 아닙니까? 암호화해야 되나요? 아니 뭐 진짜 블록체인으로 만들든가. 네, 아무튼 좀 무거운 주제를 오늘 다뤄서 아무래도 좀 목소리들이 좀 다운되어 있을 법하기도 한데 또 이 주제를 안 다루기는 또 조금 뭐해서 너무 큰 이슈들이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피버비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